안녕하세요. 주마등 방송국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마등 방송국 머그장과 함께 앞으로 준비될 더 많은 새로운 감사품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은 화면 좌측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웃은 얼굴 뒤에 칼을 품고 삽니다. 칼이라고 해서 남을 해치려는 무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꺼내 쓸 호신용 칼날 같은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서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4살, 평범한 외모에 말수 적고 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니는 여자. 사람들의 서영을 보면 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순해 보인다. 어디 가서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을 것 같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실제로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르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 서영의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 서영은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꽤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 4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올랐고 그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신축 아파트 한 채를 본인 명의로 장만해 두었죠.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목돈까지 합치면 서영의 자산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결혼할 때 그 어떤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었고 괜히 돈 자랑하는 여자로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남편 오태주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외모에 말솜씨가 좋아서 첫인상은 나무랄 데가 없었죠.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세가 심하고 책임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서영은 연애 시절에는 그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필터가 태준의 민낯을 교묘하게 가려주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서영이 마련해둔 아파트에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태주는 집을 처음 보는 순간 감탄사를 연발하며 좋아했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이 가득 드는 남향창, 단지 안에 조성된 산책로까지 태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겠죠. 그 집이 서영의 돈으로 산 서영 명의의 집이라는 사실은 태준에게는 그저 사소한 디테일에 불과했을 겁니다. 서영은 그날의 태준의 표정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넓은 거실창 앞에 서서 아파트 단지의 조경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던 그 얼굴. 그때만 해도 서영은 이 남자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평범한 행복. 그게 서영이 원하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의 낭만이 채 식기도 전에 신혼집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깬 서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대형 캐리어 2개와 보따리 3개, 그리고 시어머니 윤금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금순 여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을 꾹 다문 채 딸깍딸깍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아무런 허락도 없이요. 서영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금순 여사는 벌써 거실을 둘러보며 방이 몇 개냐 하고 물었고 안방문을 열어 침대 상태를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서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열기도 전에 태준이 안방에서 나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서영아, 엄마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됐어. 사정이 좀 생기셔서. 당분간 그 단어가
서영의 귀에 걸렸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금순 여사가 살던 빌라를 담보로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지인이 잠적하면서 집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것이죠. 갈 곳이 없어진 금순 여사는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짐을 풀었고 태주는 사전에 서영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에서 자게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한두 달이면 자리를 잡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금순 여사는 안방을 차지하였습니다. 서영 부부가 쓰던 안방을요. 태주는 당연하다는 듯 엄마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큰 방을 드리자고 했고 서영은 짐을 옮겨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쪼그려 앉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싱글 침대에 누워 서영은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집에 온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참자.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 당분간은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리고 5년이 되어도 금순 여사는 단 한 번도 다른 거처를 알아보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은 어느새 엄마 집이 되어 있었고 서영은 그 집에서 가장 아래에 놓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1825일, 서영은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 밥상을 차렸고 시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느끼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으며 남편의 와이셔츠를 매일 다림질하고 시어머니의 한약을 다리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전을 부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장실 타일 줄눈 사이에 곰팡이가 쓸었다고 칫솔로 문질러야 했고 시어머니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서영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금순 여사에게 서영은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밥이 조금만 늦으면 핀잔이 날아왔고 서영이 퇴근 후 잠깐 소파에 앉아 있기라도 하면 쉬는 것조차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부터 쉬셨고 서영이 간을 맞추겠다고 하면 맛도 모르는 게 시집을 왜 왔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남편 태주는요, 거실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해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며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술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서영이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하면 귀찮다는 듯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영은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때로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면서 그래도 견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는 서영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추석 연휴, 서영의 집은 시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좁은 거실에 10명 남짓한 어른들이 들어차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고 서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전을 지지는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들었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빨갛게 데인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김치 국물이 얼룩이 겹겹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자연스러웠죠.
벽 너머로 들리는 그 말들이 서영의 귀에 하나하나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프라이팬을 뒤집었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고, 연휴만 지나면 조용해질 거라고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화면을 확인하니 친정 큰오빠 번호였습니다. 서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오빠가 명절에 전화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서영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음이 들리고 거실의 웃음소리도 기름 냄새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엄마의 얼굴만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서영은 친정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머니 생신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친정어머니는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서영은 명절날 어머니가 보내오시던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영아, 엄마 괜찮으니까 시댁 잘 챙기렴. 건강해. 늘 짧고 담담했던 그 문자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을까요? 서영은 앞치마를 벗어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가방을 움켜쥐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금순 여사가 서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손님들 앞에 밥도 안 차렸는데 며느리가 집을 비워?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문 못 들어올 줄 알아. 서영은 금순 여사의 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어떤 서늘한 결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비켜주세요. 금순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버티셨습니다. 거실에는 상황을 힐끔 보던 태주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영아, 지금 나가면 분위기 완전 깨잖아. 나중에 가보면 되지 뭘. 그 한마디가 서영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분위기 타령을 하다니. 서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것을요. 서영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가 금순 여사를 옆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로 금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쫓아왔습니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도 등 뒤의 고함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서영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마치 자신의 지난 5년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맞춰주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 집에 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친정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야위고 거칠어진 손등 위로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큰오빠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서영을 보자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이웃 할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서영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라 하시던 그 따뜻하고 도톰했던 손이 이토록 말라버렸다니. 서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셨던 어머니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을 외면하느라 가장 소중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서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서영은 3일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어머니가 뒤척이실 때마다 벌떡 일어나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사온 죽을 떠드릴 때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서영은 괜찮다고, 이제 자주 올 거라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 한 줄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서영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그 집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쉬울 뿐, 한서영이라는 사람 자체를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3일 후 서영은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영은 두 눈을 깜빡이며 다시 눌러보았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3번, 4번을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안에서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번호 바꿨다. 내가 시어미 말을 무시하고 나간 벌이야. 싹싹 빌기 전엔 절대 안 열어줄 테니 알아서 하거라. 서영은 그 문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고 그 웃음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이 사람들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걸까? 어느 쪽이 더 말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아파트 단지 상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서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주민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서영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모든 결심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단지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을 해오신 박 사장님께서 서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니 놀라셨을 겁니다. 3일 동안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돌아온 서영의 모습은 분명 생기와는 거리가 멀었겠죠. 박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서영은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내놓으려고요. 금매로요. 사장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이 단지에서 로열층에 위치한 서영의 아파트는 누구나 탐내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느닷없이 금매로 내놓다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남편분이랑 상의는 한 거냐고, 정말 괜찮겠느냐고요. 서영은 차분하게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내놓을 것, 집 내부 열람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일 것, 그리고 오늘 당장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매수인이어야 한다는 것.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서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에요. 상의가 필요할 이유는 없겠죠. 사장님은 서영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아파트다 보니 파격적인 가격에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죠.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는 동안 서영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하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날짜들이 보였는데 아주 입주 예정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날짜일 그것이 서영에게는 끝과 시작이 동시에 겹치는 날짜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부엌에서 혼자 삼킨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바로 계약금을 넣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눌릴 때마다 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알람이 뜨자 서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듯이요. 부동산을 나오자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자동차 제조사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첫 차. 시어머니가 마트 갈 때 쓴다며 키를 가져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본인 차처럼 끌고 다니셨죠. 기름값 한 번 내주신 적 없이 세차 한 번 해주신 적 없이요. 내 차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르자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서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빨간 점이 가리키는 곳은 시내 한복판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차를 몰고 쇼핑몰을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 도착해 익숙한 흰색 세단을 찾았습니다. 차 지붕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범퍼에는 어딘가에 긁힌 흠집이 새로 나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 매트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조수석에는 먹다 남은 간식 봉지와 커피컵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시어머니의 비닐 바구니와 팥뿌리가 나뒹굴고 있었죠. 남의 차를 빌려 타면서 이토록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예의를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진동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백미러 뒤를 확인하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금순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 쪽으로 다가오던
금순 여사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서영을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순 여사가 쇼핑백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창문 너머로 들리는 고함을 배경음악 삼아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사이드 미러에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쫓아오는 금순 여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금순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자기 차를 가져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을 빠져나와 중고차 매매단지로 직행을 했습니다. 매매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규모가 큰 상사 앞에 차를 세우고 딜러에게 당장 현금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딜러가 차를 한 바퀴 살피고 사고 이력을 조회한 뒤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생각했던 금액보단 조금 낮았지만 흥정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차에 묻은 그 사람들의 흔적을 1초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입금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딜러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시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금 알림이 뜨자 서영은 차키를 딜러에게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안에 있는 짐은 전부 버려주세요. 딜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영은 이미 상사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도 차도 그들과 자신을 묶어두었던 모든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서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을 수신인으로 저장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며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오늘부로 매각했으니 기한 내에 비워주세요. 차도 처분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남편이라는 글자가 번갈아가며 떴습니다. 서영은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서영이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끊어대던 사람들이 이제야 서영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그 어디든 그 집보다는 나을 터였습니다. 문득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가족들 밥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작은 분식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안으로 들어가 남편이 냄새가 싫다며 못 먹게 했던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서영은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스튜디오에서 억지로 찍었던 사진. 사진 속에서 금순 여사와 태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영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사진을 천천히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서영은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작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보낸 문자 한 통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나중에 여러 경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금순 여사의 반응은 그야말로 한편의 소극 같았습니다. 문자를 읽은 금순 여사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으니 금방 벌떡 일어나셨겠죠. 태주는 엄마가 쓰러졌다는데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정말 그 아들의 그 어미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팔렸다. 차도 팔렸다. 이 두 문장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것. 금순 여사의 머릿속을 스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석 달 전 동네 문화교실에서 만난 교제를 시작한 남자, 황재혁이었습니다. 황재혁은 자칭 무역회사 대표였습니다. 번듯한 양복에 부드러운 말솜씨, 그리고 금순 여사의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는 감언이설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금순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황재혁은 유독 친절했다고 합니다. 문화교실이 끝나면 커피를 사다 주고 집까지 차로 바래다 주며 어머님 같은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냐며 탄식을 연기했죠. 금순 여사는 그를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상황을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았던 겁니다. 금순 여사는 부랴부랴 화장을 고치고 옷장에서 그나마 가장 비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잡아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서영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카페에 도착하여 금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죠. 황재혁은 따뜻한 눈빛으로 금순 여사의 손등을 감싸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금순 여사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이 남자에게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내 편이 아닌데 이 사람만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싶었겠죠. 황재혁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무슨 일 있냐고 묻자 황재혁은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잠깐 묶였는데 당장 현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풀리는 돈인데 지금 현금 유통을 할 곳이 없다며 난감해하는 연기를 했죠. 금순 여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업가라고 알려진 남자가 돈 때문에 곤란해하니 의심할 법도 했지만 금순 여사의 눈에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를 도와주면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황재혁은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고급 빌라를 금순 여사 명의로 해주겠다고요. 며느리 눈치 보며 새빵살이 하던 금순 여사에게 내 이름이 적힌 부동산이라니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금순 여사에게는 며느리 몰래 빼돌려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지만 4천만 원, 4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어 카드론 한도를 조회했습니다. 이자율이 연 20%를 육박했지만 그런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카드사 앱을 돌려가며 카드론을 받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제2금융권 저축은행 앱까지 깔았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빚이 금순 여사 이름으로 쌓여갔지만 금순 여사는 마치 쇼핑하듯 대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4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자 금순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들떴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황재혁에게 당당하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황재혁은 핸드폰으로 입금 확인을 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비웃음인 줄도 모르고 금순 여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며느리한테 보란 듯이 복수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믿으면서요. 황재혁은 바로 다음 수를 던졌습니다. 빌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오늘 당장 이사를 가자고 부추겼습니다. 금순 여사는 콧바람을 불며 아파트로 돌아와 아들 태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짐 싸라. 엄마가 살집 구해놨다. 며느리 도움 없이 엄마 능력으로 다 해결했으니 잔말 말고 따라 나서라고요. 두 모자는 신나서 짐을 쌌습니다. 금순 여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화장품과 옷가지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이 싸고 있는 짐이 희망이 아니라 정말의 절망의 보따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들뜨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등에 진 채 사기꾼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꼴이라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서영은 찜질방 불가마 앞에서 식혜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땀을 한바탕 빼고 나니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발로 나가주신다면 서영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아끼고 골치 아픈 명도 소송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얄팍한 사상 누각인지를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와 한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지는 법이고 그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밀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지는 법이고 그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밀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서영은 찜질방 한쪽 구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잠긴 문 앞에서 느꼈던 절망,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을 때의 해방감, 차를 넘길 때의 통쾌함, 그리고 떡볶이 한 입에 느꼈던 자유의 맛. 격동의 하루였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결단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찜질방 딱딱한 바닥에 쪽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서영의 몸은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서영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지만 등을 곧게 펴니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태준이 당황한 얼굴로 서영을 맞았습니다. 서영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태준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사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킨 박스와 빈 맥주 캔들이 나뒹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없으니 아무도 치우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을 껴입고 머리를 매끈하게 넘긴 중년 남성.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남자라는 것을. 하지만 묘하게도 첫인상이 불쾌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데 눈빛이 흐릿하고 웃고는 있는데 입가만 웃는 느낌이랄까요. 양복 안감에 실밥이 풀려있는 것을 서영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상가라면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죠. 서영은 그 특유의 불쾌한 기운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금순 여사는 서영을 보자마자 보란듯이 황제역의 팔짱을 끼며 코를 높이 세웠습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줄 분이라며 자량을 늘어놓았습니다. 황제역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서영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군지는 관심 없고요. 이 집에는 이제 가져갈 게 없을 텐데 아직도 뭘 기대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금순 여사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에 필요한 옷과
노트북, 중요한 서류만 빠르게 챙겼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친정 어머니가 결혼 때 해주신 금반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방에 깃든 5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거실로 나오니 세 사람이 희낙락하며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죠? 금순 여사가 재수 없는 소리 말라며 악을 썼습니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쾅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인생의 한 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기였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의 압박으로 억지로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아쉬워하시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해주셨던 옛 상사 정 대표님이었습니다. 정 대표님은 서영의 직속 상관이자 서영의 기획 능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서영이 퇴사할 때 이건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내 시댁의 선택이야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하셨었죠. 정 대표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서영을 맞아주었습니다. 지금 팀에 마침 서영 같은 사람이 절실하다고요. 사무실로 올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서영은 택시를 잡아 타고 정 대표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활기가 넘치는 공기가 서영을 감쌌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 끊이지 않는 전화벨, 그 소음이 서영에게는 생명력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대표님은 서영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서영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잃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왔다고. 이번에 런칭하는 브랜드에 서영의 감각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서영은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시장 조사를 하러 뛰어다녔고 밤에는 기획서를 적느라 사무실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떤 호텔보다 편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하며 서영은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을 때, 대표님이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을 때, 그 작은 인정들이 서영에게는 5년간 받지 못했던 존중의 보상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가 흘린 땀의 대가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5년 동안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살던 한서영은 이제 서서히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동안 시댁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서영이 집을 판 날부터 정확히 7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새 매수인 측에서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금순 여사와 태준이 아직 자리를 비우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서영은 눈에 띄지 않게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챙겼습니다. 마치 잠복 근무 나가는 형사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 뒤편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건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오전 10시, 시계를 보니 9시 55분이었습니다. 정확히 5분 뒤, 아니나 다를까 정각이 되자 대형 트럭이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건장한 인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서영도 슬쩍 합류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금순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금순 여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잔뜩 멋을 부린 차림새였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아직도 황지혁이 보내줄 고급 포장이사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부 중 한 명이 작업 지시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짐을 빼겠다고요. 금순 여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했지만 인부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았습니다. 짐 박스들을 거침없이 복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금순 여사가 짐을 끌어안고 버텼지만 건장한 인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금순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황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금순 여사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거듭 걸 때마다 금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금순 여사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 번호가 없대. 돈, 내 돈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말에 태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나마 남은 돈마저 몽땅 날렸다는 현실이 덮쳐온 것이죠. 태준이 엄마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서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을 대체 누구한테 줬냐고요? 미쳤냐고요? 금순 여사는 억울하다며 되받아쳤습니다. 모자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밀치기 시작했고 인부들은 그 와중에도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인부들은 그들의 절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화단 앞에는 금순 여사의 옷가방과 잡동사니들이 쌓여갔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 단지에서 큰 소리치며 안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 길바닥에 나앉아 통곡하는 모습이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겠죠. 서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쥐어뜯는 모습은 이미 예상한 그대로였으니까요. 서영은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정심이 들었냐고요? 아픈 친정어머니를 두고 밥상이나 차리며 앞길을 막았던 그들의 비정함을 생각하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서영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 하늘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찜질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따뜻한 바닥이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 밤이 서영이 편히 잘 수 있는 첫 밤이자 금순 여사와 태준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폭풍 전의 고유처럼 이 평온한 밤이 지나면 진짜 태풍이 몰아닥칠 테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서영의 인생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 대표님과 함께 밤을 새워나가며 런칭한 뷰티 브랜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에 나갔다 하면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는 오픈 전부터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서영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 당당한 사업가 한서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커피를 향을 맡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대표님 하며 찾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서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원룸을 구했고 어머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가까운 곳에 따로 깨끗한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해 어머니의 곁에 두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영이 해온 반찬을 드시며 맛있다고 하실 때 서영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5년간 남의 가족 밥만 하다가 이제야 진짜 가족을 위한 밥을 짓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서영의 인생에 가장 빛나던 그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대표님 남편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니다니요. 서영은 직원을 진정시키고 직접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하며 씩씩거리고 있는 남자, 바로 오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꼴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런대로 말끔했던 사람이 지금은 며칠째 씻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떡져 있고 옷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눈 아래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쏙 들어가 1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서영을 발견하자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달려들 듯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 좋으냐고요.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들더니 재산 분할이 잘못됐다며 아파트 판돈과 회사 지분에 자기 몫이 있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뻔뻔함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번 대준 적 없이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서영을 착취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이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태주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며 협박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잘 나가는 여자 대표의 실체라며 자극적인 제목까지 읊어대며 서영을 압박했습니다.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5년을 살았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예전의 서영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CCTV 다 남겨두었고요.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태주는 악을 썼습니다. 서영은 태연한 척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혐오감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아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닌지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들이닥쳐서 유리창을 돌로 깨고 들어왔다고, 돈 내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요. 목소리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회사로 와서 협박을 하고 그 어미는 아픈 친정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니,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과 차키만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년 전에도 금순 여사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서영의 어머니를 가로막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서영은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해야 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초조함에 손톱으로 핸들을 긁었습니다. 평소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친정집 골목에 들어서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화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현관 옆 유리창에는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고 조각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서영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머니가 드시던 약봉지와 죽그릇이 엎질러져 있었고, 금순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쥔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추레해진 금순 여사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도끼만큼은 배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고 계셨고요. 서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가방을 내던지고 금순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손 못 놔? 서영이 달려들자 금순 여사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놓아주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금순 여사를 밀쳤습니다. 뒤로 나동구라진 금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치네 동네 사람들 보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금순 여사의 연기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충격 때문인지 손을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양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금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가슴을 부여잡고 아픈 척 연기를 시작했죠. 며느리가 자기를 때렸다며 구역질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쳤습니다. 서영은 거실 천장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만약을 위해 설치해둔 홈 카메라가 빨간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환자인 저희 어머니를 폭행한 게 전부 찍혀 있을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CCTV라는 말에 금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경찰관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디다가 금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금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의 양팔을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발버둥 치는 금순 여사를 보며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접근 금지는 기본이고 주거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까지 걸 수 있는 건 전부 걸어주세요. 합의요? 절대 없습니다. 끌려나가는 금순 여사의 고함이 멀어질 때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태준이 택시에서 내려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자기 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달려가는데 경찰관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주저앉는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서영은 어머니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렸다고, 이제 자비 따위는 없다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하면서 서영은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1년 전보다 훨씬 더 매섭게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이 창백한 빛을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서영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2사람이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금순과 오태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패를 부리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경찰서라는 공간이 주는 압도감에 잔뜩 움츠러든 채 곁눈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맞은편에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피해자분은 처벌을 원하시냐고, 가족 간의 일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순 여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가족끼리 무슨 처벌입니까? 제가 며느리 교육을 좀 시키려다가 홧김에 그런 거지. 진짜 해코지 하려던 게 아니에요.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떡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영에게 매달리듯 부부였지 않느냐며 좋게 끝내자고 구걸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냉철한 목소리로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두 분은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다고.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블릿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친정집 거실에서 금순 여사가 어머니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자 금순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 서영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녹음이었습니다. 태준이 술자리에서 아내를 조롱하며 떠벌리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낮 회사 로비에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CCTV 영상까지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죠.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특수폭행,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명예훼손, 죄목이 화려하시다고요. 실형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요. 실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금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서영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면 죽어서 나온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서영은 금순 여사의 눈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집살이에 지쳐 제발 좀 사람 취급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그 시절. 그때마다 금순 여사는 벌레 보듯 비웃었죠. 서영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며 울 시간 있으면 빨래나 빨리 해달라고 하던 그 사람이 지금 서영의 발 앞에서 콧물을 흘리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매몰차게 손을 빼냈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것처럼 가볍게. 박옥자 씨, 아니, 윤금순 씨,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죗값을 치르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태준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화살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엄마가 그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은 안 됐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순금 여사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가 이내 도끼를 품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며느리 단속만 잘했으면 집이 팔릴 일이 없었다면서요. 경찰서 조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잘했다며 물어뜯는 모자의 모습을 보니 피식, 피는 못 속인다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닥까지 추할 수 있는지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서영은 변호사에게 뒷마무리를 부탁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서영아 가지마 살려줘 하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철문이 닫히자 그 소리는 겨우 웅얼거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밤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1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홀가분한 밤이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 다시는 못 와요. 엄마 안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경찰서 건물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서영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지옥 같았던 5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은 도로 위를 달리며 가로등 불빛이 리듬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가든 나와서 평생 빚을 갚으며 살든 그건 이제 서영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어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저녁을 준비해 놓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찌개, 그리고 서영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약간 짠, 간이 배어 있는 계란말이, 어릴 때부터 소풍 가는 날이면 꼭 싸주셨던 그 맛이었습니다. 우리 서영이 왔어? 고생 많았지? 얼른 와서 밥 먹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서영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말은 밥 빨리 안 해? 설거지는 했어? 왜 이리 굶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서영의 이름을 부르며 밥을 먹자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어머니의 품에 와라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오랫동안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긴장의 끈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옷에서 된장찌개 냄새와 그 아래 깔린 비누향이 났습니다. 그 냄새가 서영을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다 해결됐어. 우린 이제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돼. 어머니는 서영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사랑이 서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5년 동안 남의 가족밥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늘 식은 밥에 남은 반찬으로 때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한 끼가 그 모든 서러움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영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올려주시며 많이 먹어 라고 하셨을 때 서영은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다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러 가신 뒤 서영은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설거지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댁에서는 고역이었던 그 똑같은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 대표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으니 컨디션을 잘 관리하라고. 이번 건이 성사되면 해외 진출도 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영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짧게 단잠을 청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서영은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대표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자마자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문득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지만 그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3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니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죠. 정 대표님과 함께 키워낸 브랜드는 대박을 넘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영은 그 수익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 넓은 햇살 좋은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을 사다 드리며 웃는 시간이 서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금순 여사와 태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순 여사는 출소한 뒤에도 그 허영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어디선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돌았지만 서영의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빛에 쪼들려 이리저리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서영은 그 소식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영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존재였으니까요. 가난과 불행,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는 굴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5년 동안 부엌구석에서 숨죽여 살았던 한서영도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해가 뜨는 아침이 옵니다. 나쁜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영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